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107페이지 보시면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입법이 이제 법규명령을 했잖아요. 법규명령을. 이 법규명령하고 이제 행정규칙을 이제 비교를 하면 요 법규명령은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요거 이제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고 이제 행정부 내부 구속력만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총리령, 부령.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이거 시행규칙이야.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도 법규명령이에요.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훈령이죠. 훈령. 상급 행정기관에 하급 행정에서 할 때 일반적 추상적인 명령을 내리는 훈령. 그 다음 뭐 지침 있어, 지침. 그 다음 이제 고시 같아요, 고시. 고시고 이제 꼭 행정규칙인 고시는 아닌데 행정규칙인 이제 고시도 있어요, 고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 추상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이지만 이제 지시라든지 뭐 반복적인 것으로 법규 위에 문서라는 예규, 뭐 일일 명령 이런 것도 있어요, 일일 명령.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좀 다르죠. 그리고 통상 이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이제 만들 때도 이제 법제처 심사가 거칩니다. 법제처 심사가 거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도 거칩니다. 국무회의 심의. 총리령 부령은 이제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지만 이제 법제처 심사는 거쳐요. 근데 행정규칙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절차가. 그리고 법규명령은 이 공포 절차가 필요해요. 공포가. 근데 여기는 공포 절차 필요하죠. 왜? 이게 국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 법규명령을 어기잖아요. 이 법규명령을 어기면 위법합니다. 위법이다. 위법. 그래서 이 소송감이에요. 소송.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만 입법한 거고 이제 어떤 훈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훈령을 따르겠죠. 근데 훈령을 내가 따랐어. 따랐다 하더라도 훈령에 따른 처분이 과연 적법하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훈령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령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이걸 위반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요. 이렇게 법규성이. 반면에 이제 법규명령은 당연히 법규란 말이 들어있기도 하고 당연히 법규성이 있죠. 법규성이. 그럼 당연히 행정규칙은 통설적 개념은 비법규야. 비법규. 법규가 아니라는 거야. 법규가. 근데 이제 뚱딴지 같이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법규성. 이거면요. 뭐 대내적으로 하여간 뭐 구속력이 있으니까 법규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논의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법규성이 있다. 비법규성.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실제 이 훈령 지침 고시에다가 원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훈령에 실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상위 법령에서 이제 여기다 직접 정하려고 하니까 워낙 이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법률이나 법규명령 하면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법제처 심사나 국민심의 거치고 이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원래는 여기다 정하는 게 맞는데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하는 거예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렇게 외외적으로 법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나중에 오겠지만은 그 조직의 분장을 하는 조직규칙이 있어요. 조직규칙. 그 다음에 영조물 있죠. 영조물 이용규칙이 있어요. 영조물 규칙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해석에 의문점이 있으니까 해석규칙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량규칙. 지난번에 이제 자기구속의 법 배울 때 재량규칙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법률 대규칙. 원래 법률이 있었는데 법률이 없어. 그러니까 법률을 대신해서 이 법령을 규칙이 대신한 거야. 그래서 이걸 법령 대규칙이야, 대규칙.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없는데 영조물 중에서 이용이죠. 이용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용자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또 법률 대신에 땜빵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외적 법규성을 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법규성. 그리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해요. 법규명령 형식이야. 그러니까 법규명령 형식이니까 형식이 여기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원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게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사안을 갖다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 있죠. 엇박자가. 그래서
이걸 실질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내용 가지고 판단할 거냐 해서 도대체 이게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를 따져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에 나와서 이게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아까 말씀드린 이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설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봐요. 근데 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서는 판례 입장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으면 대통령령에 즉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면 법규명령을 봐요. 반면에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몇 가지 조금 막 예외적인 판례들이 있지만 기본 흐름이 그래요. 기본 흐름이. 그리고 이제 이게 법규명령으로 오면 법규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죠 이거는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딱 정해진 거죠. 정액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법규명령이지만 이걸 이제 최고 한도로 해석을 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좀 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보다 비법규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 원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않는 행정부 내문제인데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평자시죠. 평자시.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이나 신뢰법 원칙을 매개로 해서 마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명령처럼 둔감하게 보여요. 근데 다만 이때 행정규칙이 법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정규칙이 그대로 대내적 구속력밖에 없는 거고 이 불문법이잖아. 불문법을 매개로 해서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면 이걸 준법규란 말을 쓰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런 준법규성을 받아들여요. 107페이지 오시면 뚱딴지같이 행정규칙에 이제 법규성 논의가 뜩 등장한단 말이야. 행정규칙 법규성 논의가. 그럼 당연히 뭐야?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니까 법규 아니지 법규. 그래서 거기에 견해 중에 부정하는 경우가 당연히 맞는 거야. 당연히. 근데 이제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있다. 막 이런 논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비법규설이 이제 다수래 다수. 근데 일부 소수견에 법규설 내지 또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해서 대적 구성이 있다라고 보는 준법규설 등이 좀 있다.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넘겨오시면 이제 2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2번하고 3번. 그래서 요게 이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을 다른 말로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근데 여러분 이제 행정사 시험 2차에 그 제가 강의하고 있는 행정절차론에 보면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여기 이제 아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래서 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다른 말로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데 실제 내용은 이제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령, 지침,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상위 법령에서 뭘 한다?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고 원래는 이게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이 규정해야 될 거 알지만은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위치, 로케이션을 이제 훈령이나 지침에 하는데 보통 요 행정규제기본법에 헌법에는 안 나와. 헌법에는 안 나오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세부적인 사안이나 이게 이제 자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 경미한 사항들은 법령에서 이제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고시 등으로. 다만 항상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연결고리 위임이 있어요. 위임이. 그래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보면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의 소재 보시면 상위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서 이제 결국 법규로 정할 내용들을 일종의 행정규칙 형식인 고시 등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규적 성격을 갖는 걸 이제 논의하는데 이게 과연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 논의가 있다. 논의가. 학설도 쭉 있지만은 통설 판례는 이걸 법규명령으로 봐요. 나머지 학설들은 일단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리딩 케이스가 국세청 훈령 있죠.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야.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몇 가지 있죠.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시. 그다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이라는 규정. 택지별 업무 처리 지침.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 입지 기준 고시.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나중에 하니까.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기준. 개별 토지 가격 합독 조사 지침,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설 판례 공의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법규 명령형 시행, 특히 이제 그 제재처분을 이제 통상 훈령 등 행정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불이행이 규정돼 있어서 논의가 되는 건데, 학설은 전부 다 그 법규 명령을 보자라는 게 다수예요, 다수. 근데 판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이냐 아니면 총리령 불이행에 따라서 그걸 달리 본다, 달리. 다만 이제 판례 중에서 원래 이 법규 명령이면 정해고 봐야 되는데,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해서 그걸 최고한도 해석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규명령에서 위임명령은 수권이 필요하고 반면 집행명령은 수권이 필요 없다는데, 행정규칙은 수권이 필요 없어요. 수권 필요 없고 그 포괄적인 감독권이죠. 감독권에 근거해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규칙 역시도 대통령이 정하는 그 훈령에 여러분 총리나 각부 장관의 훈령이 이길 수 없지 않을까. 훈령에도 상급 행정처의 훈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 행정처의 훈령은 상급 행정처의 훈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당연히 훈령 역시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성문법, 불문법 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리고 이제 원래는 행정규칙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거고, 뭐 뚱딴지가 저렇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도 가능한데, 이럴 때는 항상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을 때만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하고 똑같아요.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도 역시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뭐 사법적 통제, 헌법소원 쭉 논의가 되는데, 역시 입법적 통제로는 직접적 통제가 없어요. 간접적 통제가 인정이 되고, 행정적 통제는 이제 여러분 지감독권하고 하나 생각할 게, 여러분 이제 중앙행정,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가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시정조치 요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행정규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법적 통제야, 사법적 통제. 그래서 원래 행정규칙은 그 대의적 구성력이니까 행정규칙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 제기하는 게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이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 됐건 행정규칙이 됐건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않지만, 처분적 법규 명령이나 또는 이제 위임을 받은 그 행정규칙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이 돼서 항고소송 내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길도 예외적으로 열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틀린 질문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명령 행정규칙에서 행정입법을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행정법에서 중추가 되는 게 이제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래서 110페이지 여러분 표, 110페이지. 110페이지 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행정입법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행정입법.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이게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걔네들은 전부 다 뭐다? 일반적 추상성을 쓴다. 일반적 추상성. 일반적 추상적을 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특정인 있잖아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인을. 이거는 불특정 사안이죠. 누가 실제 할지 모르고 누가 이제 그 사안하고 연관이 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냐면 이제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걸면 일종의 이제 처분적 법규 명령이다. 라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는 이게 입법처럼 규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규범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집행.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이제 집행작용이다. 입법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이 법을 판단하는 작용이라면 이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이 행정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한다. 행정청. 지난번에 행정청.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하면서 행정청은 대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의견 표명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단독 쪽 있고 그다음에 합의 행정청도 있다. 특히 여기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이죠. 공무수탁사인도 이게 사인이지만 기능적으로 이제 공무를 수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일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의
해당하는 거야. 행정청이 행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 추상적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 집행작용으로서 이게 외부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 문제면 이 행정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법규명령하고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규칙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외부적 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국민의 권리문을 건드는 거라 이걸 행정행위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면,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거 다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 외부적으로 외부적 법적 효력을 갖는 권력적 행위다. 권력적. 비권력적인 행정이 아니에요. 권력적. 그 다음에 단독행위. 계약이나 합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법행위 아니라 공법행위죠. 공법적 효과를. 이게 이제 행정이 정의인데, 이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 법전에 나오지 않고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학문상의 개념. 그래서 이걸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요 말보다는 이제 이게 처분이 중요한 거라고. 처분이. 이게 처분이 이제 이게 나중에 오면 항고 소송의 이제 대상이야. 항고 소송 대상.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행정행위면 처분이니까 행정행위는 당연히 위법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행위만 처분이 아니라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인데 행정행위 이외의 것들 중에서도 처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그 행정계획들 중에서도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게 이제 법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근데 이것도 판례가 이제 처분성을 긍정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상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게 권력적인 양이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죠.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 또 비권력적인 측면에서도 또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가 아니단 말이다. 근데 또 처분도 아니야. 권력적 사실이라면 이게 처분이지만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처분이 아닌데 이 비권력적 사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인데 다만 이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서 예외적으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때는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행위 개념하고 처분 개념들 잘 연결시켜줘야 되고 또 물론 크게 봐서 행정입법하고 이렇게 행정행위 쪽 서로 비교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110페이지에 와보시면 여러분 이제 행정행위의 의의가 쭉 나옵니다. 행정의의가. 행정행위는 첫 번째 행정청이 하는 거다. 행정청이 법을 지키면서 즉 법치행정을 지키면서 일반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한 작용인데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게 권력적인 성격이니까 행정행위는 당연히 이제 권력관계에 해당돼요. 권력관계. 그래서 행정행위는 당연히 이 공정력이나 우리가 자기집행력 있죠. 자기집행력이나 또는 이제 불가쟁력 같은 것들이 인정이 돼요. 사인의 공법행위하고 달리 행정주체가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공정력이나 강제력이나 뭐 집행력과 같은 우월한 힘들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취급이 된다. 그래서 행정청의 의미는 이제 행정주체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그리고 이제 공법적 행위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행위는 그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효과가 그것도 내부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라야 한다. 그래서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추상적이고 개별적이면 구체적인데 얘는 일반적인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불특정 사안인데 불특정인을 대상하는데 사안 자체는 특정 사안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리 볼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근데 통설 판례는 이걸 이쪽으로 봐. 그러니까 일반 처분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인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지? 일반 처리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고 그런데 걔네들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일반 처분 되는데 예를 들면 대인적 일반 처분으로서 우리 특정 시각이나 특정 장소의 주체, 집회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처분의 하나 예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물건의 공법적 성격과 관련된 도로의 공용 지정행위, 그 다음에 특정 물건에 대한 그 문화재 지정행위,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경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행위,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일반 처분으로 올 수 있고,
여러분들 길에 보면 속도 표지판 있죠. 횡단보도라든지 그래서 주정차 금지, 일반통행 속도 제한 표시. 공공체육시설 할 때 AM 6시부터 PM 8시까지만 개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일반 처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적 범위는 불특정 다수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안 자체가 특정되어 있는 걸 말하게 되고 통설 판례는 이걸 뭐로 본다? 이걸 행정행위로 인정을 한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즉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은지에서 논의가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뭐 단계적 행위로서 우리가 가행정행위하고 이제 예비 결정하고 부문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그게 흡수됐는데 일단 전국 결정이 떨어지기 이전에 그 단계적 행정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에 지장을 미치니까 가행정행위나 사전결정이나 부문어가 자체는 처분성을 긍정을 해요. 비교할 게 확약 있죠, 확약. 확약은 이제 처분성을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런 것도 일종의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돼, 인정이. 반면에 이제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어떤 작용을 하나의 기준이나 자료에 불과하거나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그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 어느 그 감독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 통보라든지 뭐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종의 행정행위가 아닌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뭐 권력적 사실행위 정도 이르지 않은 뭐 단순한 사실행위, 뭐 직업 상담이라든지 뭐 일기예보라든지 뭐 일기예보를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좋은 거지 일기예보 그 자체에서 여러분이 피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처분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 공부할 때 여러분 다 기초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이제 행정 개입 청구로 재량이 영역으로 수축될 때는 전환이 된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기본 전제가 기속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재량이. 그 다음에 자기 구속의 법리 있죠. 자기 구속의 법리가 논의가 되는 거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재량이 되는데 아까 기속행위하고 재량에 대해서 뭐 요건재량서라고 효과재량서 이건 학설이고 통설 판례는 무슨 설이야? 종합설. 그래서 문헌을 기준으로 하는 요건재량설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의 성질에 따라서 침익적이면 기속적이고 수익적이면 이제 재량이라고 받아들이는 효과재량설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문을 보고 판단하죠. 법문을 보고 법에서 뭐뭐 해야 한다로 된지 할 수 있다로 된지를 판단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행의 분야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수익적이지만 그게 이제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입법자가. 그래서 특히 입법자가 그 행정행위를 규율하면서 행정청한테 판단 여지를 부여해주면 그게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 기준은 종합설인데 판례 문구대로 보게 되면 당행에 근거가 되는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당행위가 속하고 있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기속행위하고 재량이 나눌 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나중에 부관을 배우는데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기속행위는 부관 못 붙여요. 다만 이제 기속행위도 법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효과제한적 부관이 아니라 요건 충족적 부관일 때는 예의조 붙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률이 규정이 없는 한은 재량행위하고 달리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인다. 재판 통제 범위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량권을 그르치는 경우, 그러니까 당 부당의 문제에 관해서 물론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당 부당의 문제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속행위 경우에는 무조건 법을 어기게 되면 사법부가 어차피 행정청한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입법성을 판단하지만 재량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기본적으로 행정청한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를 해서 사법부가 판단해요. 그래서 사법통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훨씬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보다 사법통제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넓은 거. 다만 행정소송법 27조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때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이 공권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공권,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는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기속행위로 보고 어떤 것들을 이제 재량행위로 본 거냐 해서 예를 들어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죠. 하명에 해당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기속행위로 봐요. 기속행위로. 그리고 이제 허가도 원칙적으로 113페이지에 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허가는 이제 기속행위로 봐요. 기속행위로. 근데 예외적으로 11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허가라 하더라도 관련법 기준이라든지 관련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기속행위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재량이 예외적. 밤에 특허는 재량이야. 특히 그 특허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뭐 공유수면 매립 면허, 뭐 사업인력 등인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재량이야. 그리고 인가도 기속행위 인가가 있고 재량 인가인데 대부분의 인가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가 중에는 기속행위인 거 몇 개만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 넘겨오시면 114페이지에 3번에 뭐 거기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감독청 이사 소집 승인 뭐 요 정도 인가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강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아 이게 기속행위구나 이게 재량행위구나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법관이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거든.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풀어다 보면 이게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주의할 게 요 재량행위하고 좀 구별할 개념 중에 이제 판단 여지라는 게 있어요. 판단 여지.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 재량은 요 재량하고 판단 여지를 이제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소수견해. 그리고 이제 실제 판례가 용어적으로는 이 판단 여지란 말을 쓰는 대신에 재량이란 말로 표현을 하지만 다수 견해나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은 그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고 있는 취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재량권을 누가 주냐면 입법자가 주는 반면에 이 판단 여지는 기본적으로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판사가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 가능한 개념이야. 판단 가능해. 근데 이제 이게 고도의 전문적이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판사보다도 이 행정 전문가의 판단이 통상적으로 옳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관 스스로도 이 전문가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적 다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전문가의 판단을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식견을 존중을 해서 사법 판단을 이제 자제를 하는 거예요. 자제를. 그런 영역인데 그게 판단 여지 영역이고 보통 이제 요건 재량서라고 재량서의 논의가 있지만은 보통 이 재량은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거라면 이건 이제 요건 부분이에요. 법률. 우리가 이제 법률에는 요건 규정이 있고 이제 효과 규정이 있다면 요건 규정에 이게 이제 불확정 개념이 들어있는 불확정 개념. 요 불확정된다 해서 해석을 못한 게 이 불확정 개념도 해석 가능한 개념이에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보다 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사법심사를 조금 자제해주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가 있어. 불확정 개념은 효과 분야 어디 부분에? 요건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불확정 개념의 의 보시면 자 법률 요건의 의미 내용이 일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공질서랑 위험이라든지 뭐가 위험해 참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지 아닌지는 이제 전문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석이 가능한 다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 결정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여지 인정 여부에서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가 용어적으로 판단 여지란 말 쓰고 있지 않고 재량이란 말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교과서 검정처분 취소 사건이라 또 국가시험 합격 불합격 결정 그다음에 유적 발고가 신청 불가 처분 이런 사건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재량이란 말로 쓰고 있지만 판단 여지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로는 이제 시험의 평정이라든지 뭐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지 또 행정 정책과 관련된 결정이라든지 또는 독립된 이용과 전문가들의 어떤 심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판단일 때
사법부가 판단 안 한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이 판단을 하는 구성원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갔다, 또는 절차 같은 게 잘못되어 있다, 원리 원칙대로 가서 이게 판단 여지가 인정된 영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도 있다라. 그게 이제 바로 판단 여지의 한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115페이지 또 나오지만 아까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라. 그래서 재량권을 준 목적이 있는데 행정청 입법자가 재량권을 준 목적을 넘어서서 재량권 행사했을 때는 그때는 재량의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럴 때는 사법심사가 되는데, 자, 행정소송법 27조가 중요해요. 행정소송법 27조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는 일탈하고 남용하고 불행사예요. 일탈하고. 그래서 일탈은 외적 한계를, 남용은 내적 한계를 넘어서는 건데, 특히 남용이 중요한 게 목적 위반, 동기 부정, 사실오인,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 재량권의 남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재량권의 불행사도 이게 입법이 돼요. 입법이. 그래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그 부담을 주는 거냐 아니면 수익을 주는 거냐에 따라서 침입적 행정행위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로 나눠보기도 하고, 아까 이제 하나의 행정행위가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익,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불이익, 또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익. 그래서 일방 당사자하고 타방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해서 복효적 행정행위, 다른 말로 제3자의 행정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상대방 말고 누구도 제3자의 권익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세율가. 그래서 원피고 당사자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경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원자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제3자도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송 절차에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원피고가 되지만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도 있고, 당사자한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참가를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이 돼서 대세를 받으면 부당하니까 나중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여러분 이제 통지 또는 고지를 하게끔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침입적이냐 또는 수익적이냐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행정행위 철회하고 취소가 있어요. 행정행위 철회하고 취소. 그러니까 취소는 행정이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취소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행정행위를 없애는 건데, 하자가 있죠. 반면에 철회는 하자가 없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그 행위를 지속시킬 수 없을 때 행정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소표가 있다면 이건 장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원시적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행정행위를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냐 관계에서 침입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처리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기존에 수익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뺏는 것보다 얻는 게 많아야 돼요.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취소의 취소 관련해서 침입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걸 취소하면 다시 침입적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리하는 걸 취소하는 건 다시 수익적이 되니까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지 않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입적 행정행위냐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더 실익이 있어. 실익이. 그래서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단 수익적인 행정이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니까 법률 유보 측면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침입적 행정보다는 완화된다. 그리고 우리가 침입적 행정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 지식이 줘야 되는데,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절차적 규제가 완화돼.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처리는 다시 침입적이 되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신청이라는 거 있는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우리가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 안 해요. 보통 이제 신청이라는 용어는 침입적인 행정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즉 수익적 행정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허가나 특허나 인가를 내달라고 신청하는 게 신청이에요. 신청. 그래서 신청은
침입적 행정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하고 관련이 됐다. 그리고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는 통상적으로 재량행위 가능성이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가 항상 재량인 게 아니지만 또 침입적 행정행위는 원칙적 효과적 행사에 따른 기속행위 가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부관을 못 붙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부관을 붙이기가 쉽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익적 행정행위라더라도 이게 뭐일 수 있어? 기속행위일 수 있어. 그러면 이때 기속행위가 되면 부관을 못 치.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가 부관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취소 철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철회는 용이하지가 않아. 이익 형량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통해서 이익 형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침입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이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의한 그 이행 의무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반면에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고 친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침입적 행정행위는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손해를 본 거니까 통상 행정소송 말고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이제 가능해. 반면에 수익적 행정행위는 주로 뭘까요? 내가 이걸 행정행위를 발급해달라, 허가를 내달라고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작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심판에 있으면 거부 같으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라든지 또는 의무 이행 심판 같은 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 그다음 소송에서는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주로 구제 수단도 논의가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넘겨오시면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복효적 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여기는 이제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해주는 장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사람한테 침입적 수익적 효과를 주는 건 이걸 이제 우리가 제3자 행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이중효적 행정이에요. 이중효적 행정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한 사람한테 수익적 효과가 다른 사람한테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 제3자적 행정행위가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행정절차법상에 이제 요 상대방한테는 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분명히 이 제3자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행정절차법에는 제3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통 제3자한테 통제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비판을. 그래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사전 통지를 하게끔 돼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사전 통지뿐만 아니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제 직권 취소 철회 관련 만약에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3자한테 불이익이 돼. 그럼 이제 그 불이익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그때 오히려 처리가 허용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행정행위가 존속되는 게 제3자한테 이익이. 제3자한테 이익되는 거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특히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될 때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3자인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됐을 때 그때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변형적 과징금이야. 영업 정지를 하는 것 대신에 영업을 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불표를 초래하지 않게끔 하고 그 대신에 그 불법적 영업 이후로 나오는 이익을 박탈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본래적인 과징금이 아니라 변형적 과징금이라. 그 다음에 이제 쟁송법상의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고지가 있어. 고지가. 그래서 고지는 신청 고지가 있고 이제 직권 고지가 있는데 이해관계로부터 혹시 그게 당위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된다면 어느 위원회 또 어느 기관에 제기할 요구받을 때는 지체 없이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구인 적격 관련해서 이제 행정심판 소송에서는 이제 원고적격이죠. 청구인 적격 원고적격인데 상대방 말고 제3자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그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방 당사자하고 행정청 간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때 이 제3자는 그 소송 계속 중, 심판 계속 중에 참가할 수가 있다. 또 만약에 불득이한 사유로 참가 못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통 취소 소송이겠건 무효 확인 소송이겠건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됐든 간에 원피고인 당사자 행정청하고 원고에만 효력이 미친 게 아니라 제3자 있죠.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쳐요. 판결 효력이. 그래서 판결에 대세효가 미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